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공무원 옷을 벗고 개인 일을 하고 있죠. 전 경찰에서 수사관으로 일을 했어요. 10년 넘게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 나가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저는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명백히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1년간 병실에 누워 있었고, 퇴원을 했을 때는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복직하려고 해도 몸이 안 좋으니 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때는 정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직서를 낸 것 같아요. 쎄 빠지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인데 허무하게 일을 그만뒀으니 말이죠. 나이가 지긋하신 울 어머니, 제가 다친 이후에 의욕도 없고 우울증에 빠지고 일까지 그만두니 사직서를 낸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거니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요. 저는 퇴직금과 보상금을 합쳐서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통업을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지인분께서 유통사업이 대박이 나서 거래처만 100군데가 넘고 집도 3채나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지인에게 나도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언지를 하니 덥석 물더라고요. 야, 내가 이쪽에서는 완전히 전문가지. 말도 마. 이 바닥을 내가 다 닦아놨잖아. 저를 돕겠다며 두 팔을 걷더군요. 그런데 그 호의가 사기를 위한 발판이었음을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지요. 6억만 주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딱 기다리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알겠다며 바로 6억을 마련했어요. 아내는 여보, 그거 사기 아니야? 아니, 누가 6억을 주면 대박나게 해준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친구랑 당신 친한 거 맞아? 당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에이, 참. 당신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그 녀석이랑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고, 그 녀석이 내 꼬봉이었어. 어떻게 그런 놈이 내 뒤통수를 치겠어?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건넨 돈으로 트럭이랑 버스를 산다던 친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야, 상철아, 언제쯤 사업 시작되는 거냐? 응? 사업자도 냈는데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아, 좀 기다려. 저의 질문에 짜증만 내는 친구였습니다.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기다렸지요. 그때 저희 집에 날아온 빚 독촉장.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제 명의로 수억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상철이 그 녀석이요. 그동안은 저 몰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서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였어요. 그 녀석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랑 여태까지 모은 저축 6억을 그 녀석에게 다 건넸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놈은 제 명의로 돈을 엄청 대출한 다음에 도망간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러게
내가 사기치는 것 같다고 말했잖아. 왜 당신은 맨날 당신 고집대로만 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가슴을 퍽퍽 치며 울분을 토해냈고, 저는 멍했어요.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한 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어? 아내에게 괜히 화풀이만 했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정신 차릴 생각은 안 하니 아내는 저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고 저는 결국 이혼까지 당해버렸어요. 끝까지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했지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나쁜 남자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떠나보낸 후 맨날 술에 쩔어서 살았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년에 벌을 받는 거지?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일 뿐인데 술이 없으면 잠도 안 왔습니다. 그때 같이 경찰청에서 근무한 수사관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충 제 상황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고소장을 접수하니 소문이 났겠지요. 형, 어떻게 된 거야?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자. 을지로 작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사기당했다고 말하고 나한테 남은 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집밖에 없다고 했죠. 형,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사업하지 마. 차라리 장사를 하든가. 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열어서 쏠쏠하게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귀가 얇은 저는 또 그 말에 솔깃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때 동료였던 녀석과 술잔을 기울인 후 집에 간 저는 핸드폰으로 편의점 창업을 검색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가맹점 분이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제가 편의점을 차리게 된 거예요. 참 단순했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인테리어 비용이랑 권리금, 가맹비 등등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도 있고 요즘 애들과는 다르게 빠릿빠릿하지 못했어요. 알바생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재고가 비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왜 재고가 비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괜히 M1 알바생들만 의심했죠. 네가 이거 돈 안 내고 몰래 꺼내서 먹었니? 바나나 우유랑 3분 카레가 2개씩 비잖아. 사장님, 제가 이걸 왜 먹어요? 저희는 팩이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왜 도둑질하면서까지 먹어요? 저희 전혀 아니에요. 알바생 말이 맞았습니다. 폐기가 나오면 그거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체면도 구겨져서 동창 모임은 물론 아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는 처지에 편의점이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한 알바생이 사장님, 그렇게 도둑질한 놈 찾고 싶으면 CCTV 돌려보면 되잖아요. 예전에 경찰청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CCTV 금방 보실 수 있지 않아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CCTV를 돌리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그간 재고가 없었던 날을 돌려보았어요.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후드티를 뒤집어 썼더라고요. 얼굴은 보일 듯 말 듯 해 보였습니다. 그때 소매 속으로 물건을 넣더라고요. 뭐 소시지 봉부터 시작해서 햇반이랑 김도 막 넣는 겁니다. 알바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돈통 계산하고 있었고요. 이놈이 아주 상습범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치밀했답니다. 딱 알바생이 창고로 음료수 가지러 갔을 때 사각지대에 있을 때 특히나 그런 일을 잘 저지르더라고요.
저희 알바생들이 음료수 가지러 창고에 가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류팀이 왔을 때거든요. 그놈이 그 시간에 자주 오길래 저는 그 시간대에 편의점에 나가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쓴 녀석이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안 들어오더라고요. 낌새를 눈치챘나봐요. 아쉽게 그 녀석을 놓친 저는 매일매일 그놈을 잡아서 어떻게 혼을 내주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출근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그놈이 나오는 겁니다. 소매 밑에가 두둑하더라고요. 뭐야 저놈, 또 훔친 거야? 그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차에 당장이라도 내려서 그놈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그놈 뒤를 계속 쫓아갔어요. 그놈이 사는 집에 가서 도둑질한 걸 다 알리고 개망신을 줘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그놈이 도착한 곳은 가정집이 아니었어요. 한 요양병원 앞이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두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전 그놈을 따라서 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생각하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까 싶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지요. 하여튼 다시 그 도둑놈을 마주치길 기약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도둑놈이 제가 일할 때 저희 편의점을 다시 찾아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바쁜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레토르트 식품, 죽이랑 3분 카레랑 김 같은 자취생들을 위한 물품이 놓여져 있는 곳에서 그 녀석이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물건도 안 사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쓱 보니까 소매 밑이 두둑했어요. 참치캔이랑 죽 등등 이것저것을 담아간 모양이었죠. 저기 학생, 잠깐만 나 좀 보지? 네? 그놈이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본 순간 제가 계산대를 빠져나가 그놈의 팔목을 잡으려고 하자 그놈이 도망가는 겁니다. 바로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잽싸게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헐레벌떡 뛰다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을 비우고 그놈을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시익시익 대다가 저녁 근무 알바생이 오고 나서야 저는 나갈 채비를 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연아, 그 도둑놈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편의점을 나간 저는 차를 끌고 그 녀석이 저번에 들어갔었던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4층을 눌렀어요. 저녁이라 그런지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안 보였고 노인네들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혹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가장 끝방, 가장 작은 방에 그 도둑놈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입고 온 후드티를 입고 누워있는 노인네에게 죽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예상과는 다른 전개였습니다. 어디서 깽판을 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편의점에서 훔친 참치랑 햇반으로 자기는 끼니를 때우고 그 노인네에게는 죽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 먹을 것들 전부
저희 편의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네의 이름, 보호자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었어요. 김옥순 할머님, 그리고 박광수 보호자.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과호흡이 올라오더라고요. 도망치듯이 요양병원 계단으로 뛰쳐나갔어요. 헐떡거리면서 겨우겨우 숨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기억을 10여 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경찰에 근무할 때였어요. 잘 나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던 수사관이었지요. 그런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혼수 상태로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고소장을 살펴보니 강남 성형외과에서 고소인이 수술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사고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졌고 코뼈 교정 수술과 동시에 매부리 코까지 교정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수술대에 누운 그 중년의 고소인은 그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방에 CCTV가 찍혀 있었고 코 수술 도중에 숨이 멈추고 맥박이 희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의 기도를 주무르며 수술을 계속했지요. 도중에 숨이 다시 돌아오자 간호조무사들과 의사는 환자를 보고 깔깔 웃고 신체를 마구잡이로 만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숨이 멎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툭툭 치며 지혈하고 처치하라면서 방을 나갔고 조무사만 남아서 대걸레로 피를 닦고 환자에게 불법 시술을 한 거였죠. 결국 뇌에 오랜 시간 산소가 공급이 안 된 그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환자의 손주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다른 사건보다 죄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수술방에 있는 CCTV 덕분이었어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수술에 관여하는 게 찍혔었고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치를 제대로 안 한 게 다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이 저인데 윗선에서 저보고 이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의료소송은 이기기도 힘들고 윗선에 관련된 사람도 있어서 수사관인 당신이 승진하고 싶으면 그냥 송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불송치를 했어요. 불송치 결정이 나자 고소인은 경찰서를 찾아와 제 멱을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간호사랑 의사들이 그 앞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그게 죄가 없어? 당신 미쳤어? 당신 가족이 이런 일 당해도 그런 처리할 거야? 뭐 하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야, 당신? 그 고소인은 제 얼굴을 똑똑히 보며 당신 얼굴 절대 아니죠. 민중의 지팡이?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민중의 썩은 지팡이 같은 것들. 넌 내가 시간이 걸려도 복수한다. 우리 할머니 이렇게 된 거 너도 공범이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분노가 치민 고소인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일 아닌 취급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성형외과 법무팀 대표 변호사가 검사랑 친분이 있었고 후에 이의 제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때도 그 담당 검사가 기소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득권. 저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와 그의 법무팀, 그리고 법무팀 대표 변호사와 절친한 담당 검사까지 똘똘 뭉쳐서 그 고소인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거였습니다. 뭐 어차피 병원 상대로 일반인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의대 출신 검사랑 성형외과 변호사는 같은 대학 동창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 저도 고소인에게 협박받고 얼마간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소식이 잠잠해져서 뭐 잘 협상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만난 그 편의점 도둑이 그놈이었던 겁니다. 저를 협박하고 저주했던 그 고소인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조직한테 버려지고 해보니 그 고소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는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죄책감에 몇 날 며칠 잠이 안 왔습니다. 그때 의료사고로 인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아파하는구나. 나도 결국 그 피해자들을 괴롭힌 패거리 중에 한 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오고 싶은데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넌 죽어. 넌 죄인이야. 네가 죽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 얼른 안 죽고 뭐해? 이런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들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조현병 초기 증상이긴 했지만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은행에 달려갔어요. 은행원한테 통장에 있는 돈 다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8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인출한 저는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김옥순 할머니에게 이거 전달해 주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라도. 측근이고 전화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치료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싶었죠. 며칠 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편의점 문을 발로 쾅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놈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뒷걸음질 쳤죠. 야, 이 개놈아. 너구나? 네가 뭔데 우리 할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에 찾아와서 돈을 함부로 주고 가? 내가 여기서 물건 좀 훔쳤는데 여기 사장이 악덕 수사관인 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서민들 등쳐먹고 승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네 때문에 찍소리도 못 내고 고소장도 제출 못한 우리는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어.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미친 사람처럼 쓰러뜨리고 망가뜨렸어요. 난 이래도 분이 안 풀려. 우리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살고 있거든. 내가 망가뜨린 건 당신이 다시 정리하면 되겠지만 망가진 우리 할머니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성형외과 법무팀한테 돈 얼마 받았니? 얼마 받으면 CCTV가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때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 새끼가 준 돈은 죽어서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꺼져. 돈 뭉치를 제 얼굴에 팍 던진 겁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울 자격도 없지만 너무나도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녀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또 내 인생에 네가 들어오냐고,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결국
그놈도 울고 저도 울었지요. 저는 그놈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전 그날 이후 편의점을 접었습니다. 알바생들 얼굴 볼 면목도 없었고 동네에 비리 경찰이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저는 집에만 집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살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의미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고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매일을 술 먹으면서 살았어요. 정말로 죽기로 다짐을 하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그 사람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진짜 미치는 거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잘못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소인들이 고통받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런 결정 안 했을 거예요. 경찰도 검사도 내 눈에는 그냥 다 똑같아 보여. 지네들 이익 위해서 움직이는 벌레 같은 것들. 불기소한 그 검사는 뻔뻔하게 변호사로 잘 활동하면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당신도 편의점 운영하며 배 채우며 잘 살고 있었네. 나는 그동안 일도 못하고 빚만 1억에다가 할머니 지킨다고 청춘 다 갈아 넣었는데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입원해 있는 노인네분들이 다들 저에게 한마디 하며 욕했습니다. 권력이고 나발이고 늙으면 다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사람 죽였네. 사람 죽였어. 다 필요 없다 아이가. 그딴 거 다 부질없대. 사람 더 괴롭히지 말고 나가 있어. 결국 병실을 나가면서 저는 공황장애가 왔고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지요. 공황장애가 왔을 때 제가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 물면서 나 그냥 죽을 거라고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서 울부짖었나 봐요. 진정이 된 후에 집에 갈 때 요양병원 간호사가 저보고 죽지 말고 평생 속죄하면서 사세요. 그게 피해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허무하게 죽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어요. 깨어나 보니 이틀 뒤더라고요. 이제는 내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 느껴지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자책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죽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주변도 저를 손가락질하고 병원에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눈빛이 도저히 잊히지가 않더군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죄의 편지였죠. 터덜터덜 편의점에 가서 제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한 잔 사왔어요. 점주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리 얼굴이 안 좋아? 곧 죽을 것 같은 안색을 하고 있어? 요즘 제 상태가 좀 그래요.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을 털어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안녕. 기억은 희미해져갔고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저는 하늘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얀 천장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삐삐 소리와 함께요.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었고요. 저산소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 누군가 저를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19가 저희 집에 출동했고요. 죽을 뻔한 목숨을 겨우 구하게 된 거였어요. 일주일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건에 출동한 관계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신고자분이랑 둘이 아시는 사이 아니었나요? 알고 보니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은 10여 년 전 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그 고소인이었던 겁니다.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그 청년은 갑자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저희 집을 알아내 찾아왔고, 하필 그날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었던 거예요.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니까 낌새를 눈치채고 구급차를 부른 거죠. 경찰이랑요. 그래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청년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인고의 생활을 보냈는데 저는 되려 그 청년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아저씨?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죽어요? 나도 아직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죽냐고요?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서 나 같은 피해자들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더 통쾌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유서 읽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은 힘들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10년 동안 제 가슴에 불덩이를 품고 사니까 저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돌려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슴속에 한을 품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저같이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사회에 헌신하면서 살아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단 하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청년이 나이 반백 먹은 저를 용서해주니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퇴원 후에 청년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된 분께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100번이라도 절을 해서 용서를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죄인의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청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죄책감 들고 힘들죠? 네. 됐어요. 우리 할머니는 다 용서했을 거예요. 하늘 가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라고 기도나 좀 해주세요. 우리 집은 기독교니까
절 같은 거 하진 마시고요. 저는 두 가족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염치 없지만 그리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 이후 청년은 저에게 주말마다 봉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봉사 간 곳은 사고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내드리고 집 청소를 하는 봉사였습니다. 이분들 전부 소송하려고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고 법이 너무 어려워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신 분들이에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었죠. 어쩌면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사회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다고요. 양심에 찔렸습니다.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그 봉사가 지금 5년이 훌쩍 지났네요. 바보같이 저는 제가 피해준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또 그 피해준 사람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참 창피하죠. 제가 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글을 쓴 이유는 분명히 젊었을 때의 저랑 비슷하게 행동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나중에 말년에 후회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길 바라요.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멀리 앞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답니다. 돈, 명예,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살자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 그게 진짜로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정말로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후회스러운 행동을 해서 나중에 죄책감에 허덕이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평생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요. 그래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저의 남은 삶에서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날 위해서 한 이기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모두들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조심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